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시민들은 촛불과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손팻말을 들고 문화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낮에 진행된 사전 행사에도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사고 해역에 출동한 헬기의 첫 보고. 모두로 줄어져 있고 320. 지금 현재는 대부분 설상과 해안에 있습니다. 해경 여인태 경비과장이 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자, 그 배 상태 지금 어때요? 현재 지금 자연으로 약 45도, 50도 둘렀습니다. 자, 사람들 보여 안 보여요? 사람들 하나 안 보입니다, 지금. 배가 기울었고 사람들은 안에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의 상위기관인 서해해양경찰청, 최상위기관인 해양경찰청 모두의 현장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휘부는 퇴선 명령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상에 123 직원들이 안전장을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승객들을 안정시키라는 겁니다. 본청 상황실에는 청와대에서 분단위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 보고가 이유였습니다. 여기 지금 BS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방식을 핸드폰에 보여주셨습니까? 객실에 물이 차오르던 시각, 지휘부는 침몰을 막기 위해 배에서 물을 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전력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침몰 안 되도록 배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으니까. 10시 28분, 해경 본청이 드디어 승객들을 퇴선시키라 지시했습니다. 세월호는 당시 갑판까지 물에 잠겨 일부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뭘 부수든지 뭐든지 해가 문을 내가 안에 있는 사람이 갑판으로 일단 나오게 물에 뛰내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미진한 구조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늦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지금 여객선에 우리 항공 구조단이 못 내려갑니까? 진작 좀 내렸다고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못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고 유도한 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여러 차례 곱씹어본 유가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만 내리라고 그랬으면, 뛰어내리라고 그랬으면 그 배 안에 있던 분들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배가 있었는데. 검찰은 해경 김경일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123 정장이 세월호의 교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3정 승조원 등에게 승객 퇴선 안내 및 유도 조치를 지휘하지 않았으며 구조 실패의 책임을 100톤급 소형 경비정으로 출동한 김 정장 한 사람에게만 물은 겁니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가 김 정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는 등 구조 활동을 방해했고 평소 조난 사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지만 사법 처리가 김 정장 윗선까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해경 지휘부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현장 공무원들이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더 소극적으로 구조를 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전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후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영준 진도 VTS 센터장 등 현장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의아한 것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징계조차 비껴갔다는 겁니다.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으로 사고의 총괄지휘를 담당했던 김석균 해경청장은 해경이 해체되면서 자연스레 퇴임했습니다. 해양경찰을 아껴온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김 청장과 함께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던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그리고 김경일 정장과 직접 통화까지 했던 여인태 경비과장은 해경에 남아 승진까지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지역구조본부에서 책임을 짓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본청 지휘부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원을 다 하고 징계할 거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 회피의 끝에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는 위기관리 지침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이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마저 부정했던 지난 4년.
책임지지 않은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세월호는 묻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곳도 정치다. 9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8번째입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왜 10대처럼 하고 다니세요? 머리를 안 감고 왔습니다. 어제 밤에 감고 오늘 아침에 안 감아서요. 어쩐지 난 들어올 때 뭐 스포티하다 그래서 야 멋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여자들은 저렇게 머리를 안 감으면 모자를 쓰더만요. 남자도 그래요. 하긴 저도 그래요. 네. 세수 안 한 날은 확 뒤집어 쓰고 나가요.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은 날 모자 쓰고 나가시는 우리 민주연구원장 김민석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비가 오고 재밌는 방송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박근혜 씨는 항소를 안 했습니다. 다만 동생 근력 씨가 검찰에 항소하는 뭐 이런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 제가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묵묵부답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저분의 심리적 구조나 정신적 상태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기 좀 복잡하거나 멘붕이거나 아니면 그냥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좀 포괄적인 거부심리 이런 것 속에서 하지 않겠느냐. 전체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랬던 것 같은데 대략 그런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차피 자기가 어떻게 해도 재판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박근령 씨가 자기 남편 신동욱 씨와 함께 항소장을 냈는데 항소장을 내는 이유가 항소를 포기하면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그 인터뷰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박근영 씨하고의 우호적인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돼 있는 건가요? 회복이 안 된 거죠. 면회 단 한 차례 면회도 안 받아준 거고. 그리고 박지만하고도 그런 거고 박지만하고는 정윤회 보고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결별이 된 거고 박근영에 대해서는 신동욱 이분하고 살면서 특히 고소고발 재판이 있잖아요. 물론 뭐 무죄도 부분 무죄도 나긴 하는데 회복이 안 됐죠. 그러나 이분은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는 다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 일심 변호인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내 뜻이 있어서 항소해야 되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대신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아유 난 뭐 어차피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구속에 이런 상황 자체가 이건 다 역사의 불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항소를 안 해도 어차피 검찰에서 제기하든 어떻게든 이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조로 가는 것이고 실제 재판은 이제 검찰에서도 다시 이제 2심으로 가는 길을 걸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박근영 씨나 그 남편 신동욱 씨는 조금 다른 일종의 본인들의 언론에 드러나는 그런 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도 조금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그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쩌면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뭐야 눈치 없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상. 박근령 씨는 아마 그 박씨 집안의 재산과도 연관이 있을 것처럼 제 생각은 보여요. 그 주도권을 다 최순실 씨 쪽에서 가져갔는데 어쩌면 유경재단 같은 여러 가지 소유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론을 좀 주목받아야 될 이유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박근혜 씨는 유영아를 만나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 보니까 차라리 아예 안 하고요. 검찰한테 탄압받는 느낌을 그냥 계속 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박근혜의 지금 머리 상태. 국가 시스템 자체를 거부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불의에 이게 불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냥. 눈치 없이 가가지고 항소를 딱 하면은 농담으로 이제 가볍게 관저에서 그냥 별로 안 나오고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하셨던 분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 구치소 안이 별로 특이해. 나오기 싫구나. 예, 그냥 그 안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갖다 주잖아요.
그다음에 TV는 보고 싶은 그 한 방송사에 제한된 시간만 보면 되는 거고 뉴스도 굳이 안 봐도 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 이제 연설문도 최순실이 대신 봐줬으니까 그 읽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다 내가 있는 곳은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그냥 계시면 되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보를 뽑았군요 지금까지. 아니 2007년까지는 좀 온전했잖아요. 그 이명박 그 후보하고 할 때 보면은 뭐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똑똑하게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뜻을 다 잃었으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왕처럼 살면 되고 나머지 시니어 신하들이 국가를 운영하면 되지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러냐 이런 거잖아요. 다 알아서 하세요. 문 닫아 딱 그래서요. 이러고 나서 다시 침실로 들어가서 잤잖아요. 그 뭐 똑같은 거죠. 지금 감옥에 있는 거는 항소 같은 거 자꾸 해서 법정에 서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분은 그냥 그 있는 곳이 궁전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보면은 거기 채널 하나만 보지 않는다. 채널을 고정시켜놔서 그렇지 감방에서 용인을 해주면요 안테나 막 조정하고요. 리모컨만 지워지면은 다른 채널 다 볼 수 있어요.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것도 채널 돌리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나오는 거 보면 돼요. 개인사적으로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무슨 그 개인의 심리까지 지금 막 연구할 일은 아니지만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쭉 거치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자립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뭘 하는 그런 줄들을 다 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진 상태의 연장선에 지금 그냥 있어서 사실은 뭔가 액션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다 이미 아닌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박근혜가 재판을 거부한 게 작년 10월 달에 구속 기한 연장하면서부터거든요. 딱 그거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한테 끝까지 잘못 보고한 참모들 예를 들어서 좀만 들어가 계시면 금방 풀려나셔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라든지 그 전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탄핵 절대 안 되실 겁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판이 되는데 이미 10월 달 정도면 꽤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연장. 아 이게 영원히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아주 오기에 불탄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안에 계시니까요. 아니 하긴 뭐 아무 생각 없는 어떤 주체를 평론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가히 국가적인 낭비지. 가성비 떨어진 짓이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석을 하면 저번에 또 말씀하신 합리적인 분석을 하면 항소를 하는 게 맞다 이러셨잖아요. 우리 대변인. 근데 그러니까 이미 합리적인 분석의 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네. 잠시 후에 다시 박근영이 그래도 좀 합리적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처음에 불거졌을 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관행이란 표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게 뭐 논란거리가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제가 평상시 들었던 김기식이란 캐릭터의 어떤 스타일 같은 거 보면 근데 역시 정치란 이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청와대 전략은 그거죠. 전략이란 표현보다 입장. 네, 그러니까 관행인 거 맞는데 관행이 일단 불법이냐 아니냐. 근데 아무리 봐도 청와대 입장에서 봐도 관행인 건 맞는데 이런 문제로 김기식 원장이 물러나기는 억울하다, 아깝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국회의 구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활동했던 안행이나 외통이나 정보위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이 대부분 정부예요. 근데 이제 정무위, 국토교통위원회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나 이런 좀 대형 상임위 그런 경우는 피감기관이 꽤 여러 군데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무위 같은 경우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제 그 하는 상임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관행이란 말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제 전체 의원들이 다 이렇게 뭐 피감기관으로부터 제한이 있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특정한 상임위에 이제 그런 특수한 일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좀 현장을 보고 하면은 이제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제안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오랫동안 이제 그 상임의 특성에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일 거라고 보고 좁히면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위법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만두게 할 것이고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평균의 눈높이에 비해서 위다 이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가 현실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이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점에 대한 고민, 욕심과 고민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이제 당 원내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 꽤 있었던 사안이죠. 특히 지난 월요일 날 조선일보가 1, 3, 4, 5, 6면에 걸쳐 가지고 이제 김기식 원장 문제를 다뤘는데 적정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비판적인 무지막지하게 비판을 가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능지처참해야 될 일인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만두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라는 걸로 또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데 사실은 불법적이라면 물러나야 되느냐라는 설문 문항이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이면 물러나야죠. 그래서 여튼 지금 김기식 원장이 해야 될 삼성 지난번에 1,000원짜리를 1,000주로 줬고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김기식 원장의 국외 출장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됐지만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찰 선관위 조사 의뢰한 것이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기식 건은 포인트를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불법과 관행은 현재 있어서는 관행은 해외 출장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 불법 여부를 묻는 것은 그 선관위에 본인의 남아있는 정치 자금을 더현에 기탁한 그것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일단 나눠서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보면 첫째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 판단이 맞느냐라는 기준의 문제를 이게 복잡할수록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첫째는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도리가 없다. 두 번째로는 관행 내지는 도덕성 내지는 국민의 눈높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100% 투명하면 좋겠지만 하여간 눈높이에 안 맞는 문제는 평균 이상이나 이하의 문제로 일단은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다 이게 불법인지 또는 평균 이상 이하인지를 따져보자라고 그에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오픈 문항으로 던져놓은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통상적인 인사에서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인사. 그러니까 거의 충격에 가까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파격이고 거기서 이제 김기식 원장의 예를 들어 개혁적인 조치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이익 내지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파격적 조치 내지는 개혁적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또는 한 대 맞을 게 10대 맞고 이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인사가 진행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과 약간 좀 균형 감각을 갖고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은 이후에도 짚어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보고 듣기 안 좋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안의 명확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마치 여비서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또 여비서가 승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야비한 칼날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이 사안과 별도로 그런 네 가지 점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런 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법과 그다음에 평균적 어떤 관행이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따지는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항과 그리고 그것을 문제화하는 과정에서의 야비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 들어가겠다. 사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임명한 거라고 보거든요. 위법적인 것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겠죠. 공직자 인사 추천에 있는 200에서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 항목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으로부터 제안이 있어서 국외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조항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문제되고 있는 더 미래에다가 5천만 원 기부한 것에 대해서 논란을 야당에서 삼았는데 사실은 선관위 문의했을 때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특이한 형태의 기부다라고 하면은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분이 사실은 출마를 안 했잖아요. 엄격히 말하면은 경선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싱크탱크인 더 미래연구소 거기다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할 때 모은 후원금을 연구 목적으로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외 여행 갈 때 수행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외통위 국감을 갈 때 보좌관이 못 가요. 국회 사무처만 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 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현안이 있을 수 있고 자료도 좀 많이 들고 가서 국감을 충실히 하고 싶은데 혼자 이동을 이제 한 뭐 예를 들어 7박 8일이다 그러면은 3개 나라를 하거든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반 보내고 하루 내지는 1박 2일 이제 국감을 하는 건데 왜 우리 이 해외 국감할 때 보좌진을 못 가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국외 출장의 경우 보좌진이 가는 것은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대목인가? 왜냐하면은 이후에 그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만 듣고 기록하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그것을 조력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가량 소요됐다고 해서 이 돈이 그냥 꿀꺽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용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더 하면 계속 일을 했겠지만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이제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평균 비용보다 많이 썼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선관위가 좀 촘촘히 들여다보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대 국회의원을 정리하면서 선관위에 이미 정치자금을 어떻게 썼다라는 걸 다 보고를 했고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보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치면 지금 논란을 삼아서 논란이 된 거지.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는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선관위에서 위법적으로 될지 아닐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규정 자체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바로 지금 들어가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조문을 가지고 엄격하게 따져서 해석할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 예를 들어 잘못됐다. 근데 큰 잘못이다. 작은 잘못이다. 아니면 잘못이 아니다. 그중에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의원들이 싱크탱크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1,000만 원씩 객출을 했어요. 23명에서 5명인데 그러면은 기본 이제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 있고 2015년도에 아마 이 싱크탱크가 만들어지고 2016년, 17년도니까 한 달에 운영되는 비용, 운영비가 대략 뭐 2,000에서 2,500이다. 그럼 2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이러면 되게 큰 비용인데 그 연구소가 운영되는 규모나 그동안 의원들이 이 돈을 걷어서 운영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논란이 막 복잡하고 아까 말씀처럼 무슨 여비서 이렇게 괜히 무슨 선정적으로도 보이고 복잡하게 되지만 결국 복잡한 사안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위법성이 있느냐, 아니면 만약 이것이 관행적 측면이 있었다면 이것이 평균 이상이냐 이하인가라는 기준으로 정리하자라고 정리하고 이것을 그 다음에 국민에게 넘긴 이런 해결 방식은 저는 적절했다 일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결론이 날 거니까. 그리고 보좌진을 대동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뭐 출장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보면 국회의원은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그래도 이번 20대는 안 했지만 최근에 했고 저는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저도 정무위를 했어요. 옛날에 재경이 정무위를 했어요. 다 그런 경제 관련 내지는 금융 관련 상임위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정말 그때는 그런 류의 의원들의 어떤 의식, 기준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 비용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주재 다른 나라의 초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피감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야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이번에도 아마 전수조사를 하든 뭐라든 드러나겠지만 아마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냥 그때 옛날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한데 정리가 안 될 때 그냥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감으로.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그냥 저는 가급적 안 갔어요. 귀찮아서. 아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해외 나가면 국회의원들이 골프를 많이 칠 때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싫어서. 골프 싫어하세요? 초반에 조금 쳤는데 이거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 골프 치는 게 싫어서 안 갔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외 나가면 골프 친다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안 갔어요.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기 외국에 유학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엘고가 어느 돈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를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엘고가 아마 미국 해군의 함정 이런 것도 이용하고 이랬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해요. 저기 갔으니까 그렇죠. 남극? 북극을 갔으니까 북극 남극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너무 그렇게 기계적인 기준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돼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책을 한 번 냈는데 그게 이제 25시예요. 그러니까 김연의 파란 수첩 25시인데 거기 한 챕터가 돈을 버는 게 국회의원이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걸 어디로부터 착안을 했냐면은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은 매번 뭐 나쁜 일로만 언론에 도배하고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직업이 또는 내지는 국민들이 혐오스러운 직업을 정치인으로 많이 꼽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부정부패한 일에 예산을 줄이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수조 수천억 원을 버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뭐 월급이 얼마를 받는 게 결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잘 편성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일이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김기식 의원이 이제 정무위 4년 내내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고 정치인으로서 뭐 친소 관계가 그닥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안행위하고 정보위하고 마지막에 사실은 정무위를 제가 2015년 9월 달에 정무위를 들어가서 한 짧게 8개월 정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 19대 국회를 마감했는데 그때 갔던 이유가 한명숙 총리가 이제 구속이 되면서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명숙 총리의 마지막 임기를 제가 이제 대신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외통위에서 정미로 옮겼는데 그때 본 김기식 의원은 그야말로 당시에 이제 뭐 피감기관이든 공무원이든 언론사에서 의정활동을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거고 그는 여야를 떠나섭니다. 그리고 보좌진 운영도 좀 되게 다른 방하고 좀 다르죠.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별로 이제 보좌진을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뭐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펜스롤을 한 건데 실제로 펜스롤을 언론에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제 김기식 원장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촘촘히 들여다보고 보도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해명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뭐 대통령께서 어저께 입장문을 낸 걸 보면서 현실론과 원칙론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한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융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추진력과 강단과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못하는 자리가 금감원장이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고 계신 거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선관위 왜 이런 걸 의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선관위가 해석을 하는 단위가 선관인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원금을 어떻게 쓰느냐 또는 내지는 정치인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출장하는 게 맞느냐 옳으냐 이거는 선관위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빨리 내리는 곳이에요. 검찰은 뭐 압수수색하고 분석하고 이러냐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지만 선관위는 그동안 해왔던 판례나 그동안 해왔던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선관위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입증해냈던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다 의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 그것이 도연에 기부한 것이 됐건 아니면 해외에 출장을 한 것이 됐건 그것이 김기식이 무슨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뭘 했다든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뭘 사고를 쳤다든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본인은 최소한 주관적으로 아마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굉장히 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돌아다녔을 스타일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김기식이 이제 금감원장이 돼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됐을 때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때릴 때 거기에 얹어가지고 때리는 것이 굉장히 큰 지금 그런 이제 굉음이 지금 물려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주 정도면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사 이과에서 이제 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회의가 소집이 되면 그 이제 며칠 상간에 어제 그저께 한 거지 않습니까? 주초에 바로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 전체 회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의 눈치 봐서 뭐 봐주고 이런 거 안 하는 데가 바로 선관위죠.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 마인드에서 이런 걸 할 정도면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나간 우리들끼리 방송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해외 피감 기관으로 그쪽 돈을 주고 나가는 게 우리는 계속 언론에 의해서 나쁜 쪽으로만 인식이 돼 있어요. 마치 놀러 가고 부당한 청탁을 받고 이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를 막 뒤져보니까 실제로 피감 기관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피감 기관의 이익일 수도 있고 국가의 발전일 수도 있고 그걸 나쁘게 말하면 로비지만 좋게 말하면 현실을 좀 봐주세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꽤 네, 많더라. 네.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의 것들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해왔지만 일종의 감사원이 공무원들 감사하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는 봐왔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국회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 TV조선이 보면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말에 자신이 만든 연구소에 남은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라고 내릴 때 여기 헤드라인이 더연에 5천만 원 기부한 김기식 급여로 8,500만 원 챙겨.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져서. 근데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그냥 썩히긴 아까워서 동료 국회의원들이 더 미래연구소를 사실 공동으로 만들고 나중에 김기식 원장이 여기에 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2016년 6월부터 2018년 최근에 이제 4월까지 근무를 했으면 19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7천만 원요? 7천만 원. 8,500만 원이면 세전 8,500일 겁니다. 네. 그러면 세후 4대 보험 뭐 하면 이게 한 4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기식 의원이 받았을 돈이 개인이 이제 월급으로 가져갈 돈이 대략 한 300만 원일 겁니다. 3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때 월급이 세전 1,000만 원 조금해서 1,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실 분도 있지만 일별로 계산하면은 아마 하루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 버는 정치인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 돈이 과연 허투루 쓰였냐 아니면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느냐라는 걸로 좀 크게 좀 봐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300만 원이면 그것도 많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중앙당의 국장급 또는 중앙공무원의 국장급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8천만 원 그러면은 세전 650 세후 한 500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50대 중반에 받는 월급이 300이다. 이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선일보 기자들의 연봉을 한번 들여다봐야죠. 총액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다는 인식을 주고 몇 개월인지는 말하지 않으면 가장 비열한 수법인데 헤드라인에 강한 걸 써놓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고요. 제가 사실은 김기식 원장 소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선배 저희는 애를 먼저 보내고 부부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한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둘이 쓰는 돈이 250에서 300이랍니다. 이제 부인과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금을 그 월급 받은 거를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금을 했는데 그것도 뭐 재산이 많이 늘은 것처럼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많이 늘은 것처럼 이제 조선일보에 썼는데 그 대목이 마음이 아팠어요. 매우 아팠어요. 이때가 이제 김기식 의원이 사실은 2013년도에 하반기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고 당에게 이제 의견을 냈었어요. 비례대표였으니까. 예, 그만두겠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아픔을 같이 하면서 김기식 의원의 재능, 그 다음에 이제 정무위에서 탁월한 활동을 봐왔기 때문에 그 조금 쉬고 마음을 좀 정돈하고 나서 활동을 좀 다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이제 이하경 의원도 잘 아시지만 정무위 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하경 의원도 이름이 나오고 그랬는데 본인이 부인하고 그런 적 없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도 있고 말 못할 저간의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기식 원장이 이제 지금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부적절했고 잘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제 언론에서 쓸 때도 좀 이렇게 그 계산기 좀 두들겨 가면서 기사를 쓰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까지 또는 인권까지 무시해 가면서 쓰는 것은 제가 볼 땐 정말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서 이거 제가 뭐 대변인 오래 했지만 이건 정말 돈을 잃는 언론사다. 국가를 낭비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변인님의 워딩 좋았어요. 그 브리핑 하시면서 흥신소. 네, 흥신소예요. 에이, 홍준표나 조선일보나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 가타부터 이야기를 사실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을 들어줬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반대는 하지 않는다. 반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핵 폐기가 우리가 전에 방송으로 말했던 리비아식 폐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하고 있고 다른 건 사실 일공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재밌었던 건 하나 이거 있어요. MB까지 들어갔으니 정치 보복은 그만하고 더 잡아가지 마라.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당 의원 이제 잡아가지 마라. 이게 뭔 소리예요? MB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다 MB가 다 떠안고 들어가서 징역 한 1000년 받는답니까? 사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 사건 다르고 염동열 의원 사건 다르고 권성동 의원 사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대통령이 자주우재요? 이건 이제 당내 정치형이죠. 우리 대장이 가서 대통령한테 더 이상 정치보복하지 말라고 하고 왔다. 아이고 찌질이들 진짜. 그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 읽어볼 게 없고요.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이 뭘 요구했는지를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요. 이제 말하기도 귀찮다 진짜.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른바 본인이 계속 주장하던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1대1의 이제 지위를 확보했다. 무슨 소리세요? 아련한 건데.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쭉 정리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하는 그런 계속 꿈꿔왔던 그런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아마. 홍준표 성격으로 보면은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서 아련하고 왔죠 뭐. 나 진짜 찌질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수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느 쪽에 의해서든 간에 서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확전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공격을 던지는 쪽이 일단 훨씬 많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죠. 뭐 어디가 누가 갔는지 뭐 전혀 몰랐던 분이 또 자주 나갔을 수도 있고. 예. 김명란법 이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았겠죠. 그걸 다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하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훨씬 줄겠네요. 훨씬 주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19대 때 이제 김기식 의원은 좀 약간 예외, 아까 정무위라는 특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활동 기간의 90%를 본인의 상임위 활동으로 올인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예요. 훨씬 더 이게 많은 거죠.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때 정무위에서 이제 해외 지사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때 은행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게 부실함으로 이제 좀 상징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운영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현장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19대 때 있었는데 여튼 제가 볼 때는 20대의 의원들은 지금 뭐 저희 보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탄핵, 파면, 구속, 대선
이어지는 지방선거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지나면 내후년은 또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의원, 점점 갈수록 국회의원들이 일과 하여간 그런 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히 해외 출장하는 게 적어요. 알겠습니다. 10분, 20분이면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하려면 1시간도 하겠는데요. 자,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악랄해 보이는 건 그런 거네요. 김규식 사퇴해야 된다가 더 높아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이라면 앞에 단서가 붙어있는 이게 관행으로 뭐뭐 해왔던 에서 물러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와 불법이라면 물러나야 될까요? 참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그때 이제 반대 여론이 80%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설문 문항이 뭐였냐면 무리해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무난하게 가는 게 맞습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것이 반대하죠. 그러면 이런 게 관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놓고 김기식 원장은 사퇴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한 70%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 사퇴 안 해도 된다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반반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질문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를 수 있죠. 그것이 일종의 여론 조작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짧게만 할게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정치인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냥 내용 떠나가지고 지금 세월호에 있어서의 충돌 외력이 확실하다는 게 중론이에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선조위 쪽에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날 바다라고 한 영화 정치인분들 많이 가셨던데 그 영화에는 또 다른 형태의 외력 이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고 과학적 입증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에 침몰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물이 들어오게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다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맨홀이라든지 수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램프까지도 누가 고의로 열었지 않았을까라든지 이런 식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건 이런 단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기식 원장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고 언론에서 KBS, MBC 이런 언론들도 일제히 지금 세월호에 관련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 내용이. 근데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논평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왜요? 대변인 내셨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저것 때문에 냈죠. 추모공원. 안산 추모공원 만드는 거를 일부 단체에서 납골당이라고 폄훼하는 용어를 구사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방송 인터뷰는 지금 이제 유가족하고 어저께 제가 같이 그 진상규명 분과위원인 장훈 유가족하고 제가 이제 한 1시간은 아니지만 요 얘기를 주로 다뤘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문제가 저에게는 천연과 같은 거죠. 이 문제는 그렇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재판 받을 때의 소명이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 터졌을 때 똑같이 이제 제가 저한테 온 거죠. 사실은 국정원이 유선 전화로 이 문제를 확인했다라는 한 줄 그거 보고 왜 국정원이 유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았지? 라고 의혹을 갖고 시작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무리한 출항 그다음에 지금 선조위에서 의혹 제기하고 있는 특히 이제 권영빈 선조위 상임위원이 얘기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보건성의 문제 즉 배 자체의 결함으로 보는 내재적 관점과 외부 충돌에 의한 것으로 보는 외력설 두 가지 다 균형감 있게 조사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진상분과장을 맡고 있는 장훈 그 유가족 그 아버님의 경우는 좌현 쪽에서 발견된 스크래치잖아요. 그것이 사건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은 사실은 일부 선조위에서 다양한 외부 충돌에 의한 외력설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걸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나서 그 입증을 못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선조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은 농해수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말씀대로 좀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돼버리면 안 되고요. 네네. 제 주장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제2기 특조위로 정치권이 밀어놓은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인데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세월호 의혹 시리즈라는 걸 방송을 하면서 나왔던 그 당시 모든 정부 자료들을 검토해서 나왔던 결과들도 어마어마한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그냥 잠깐 출렁하고 마는 정도로 지나갔는데 사실은 이게 재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검찰이 새로운 증거의 출현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출현이면 검찰이 어느 순간 세월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 말씀 동의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참 조심스러운 건데 외력설이 제기가 되면서도 선조위에서 또 그렇지만 스크래치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꼭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것이 갖는 워낙 민감성도 있고 또 시간이 지금 워낙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판단하고 확정하고 단정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박근혜 7시간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치중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모든 사안의 기초의 기초인 그야말로 어떻게 됐느냐라는 기본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쭉 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밑에 물은 어떻게 찾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게 이런 일이 진행이 될 때 바로바로 정말 아주 기본적인 이 진상의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오는가.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더라도 과학자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만약에 명료한 다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접근하고 판단을 다시 해야 되고 파헤쳐야 될 일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났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답답하지만 아주 신중하고 찬찬히 아주 끈기 있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사를 해야 될 명료한 상황이 되면 해야죠. 지금은 일단 그런 입장에서 이걸 정리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조위 차원이나 특조위 차원에서는 확실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특조위 선조위 기다리다가는요 또 1, 2년 또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민간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했던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기 특조위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할 정도인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우는 예언과 과정 모두 국민의 심리와 의사가 반영된 국민 대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갑니다.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그날의 헌법.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그날의 헌법. 국민, 자유, 평등. 국민이 만드는 헌법.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지역들의 당선자들이 본선 진출하신 분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충남의 양승조 의원이 지금 후보가 됐고요. 충북은 이시종 현 지사, 그리고 대전은 지금 결선으로 갔는데 이틀 정도 시간 더 주고 다시 한번 더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충남의 양승조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 됐잖아요. 문제는 이 다음에 펼쳐질 현역 의원들이 지금 경선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이나 서울 같은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천을 보니까요. 진짜 인천은 박빙이더라고요. 여론조사 보니까. 그러면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전략적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후보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뭐 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이 날아간다는 표현보다 뭐가 더 적당할까요? 120이죠. 그러니까 121석이었는데 경남이 전략공천으로 되니까 이제 120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양승조 의원이 됐으니까 119석이 된 거고요. 이상민 의원은 일단은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허태정하고 박영순 둘이 이제 결선으로 가니까 여기는 변수가 사라진 거잖아요. 여기는 현역 의원이 꼴찌하셨네요. 네, 3등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세 군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에서 둘 정도라고 치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수치를 놓고 보면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11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가 115. 이런 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할 때 대략 3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 하나, 그 다음에 양승조 의원, 만약에 대전까지 해서 셋이 돼버렸다 하면 언론이 좀 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실제로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쟁점이 다른 걸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 간에 이재명 시장과 우리 전해철 의원 간의 주로 선거 쟁점이 다른 걸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후보들 간에 서로 공방을 벌이는 쟁점이 특별히 있지 않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붙어 있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현역 의원 숫자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현역 의원이 아닌 쪽에서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현역 의원 쪽에서는 아니 무슨 말이냐, 경쟁력이 있는 쪽이 돼야지 라고 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선거운동의 소재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이번에 대전까지 해서 셋이 찼으면 그런 것이 좀 가열화는 됐겠죠. 현역 의원이면 지금 감점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딱 한석 날아갔어요. 한석이 지금 이철우 의원, 경북도지사 후보가 됐거든요. 선출이 5월 24일이죠. 의장 선출이요. 네, 임기가 24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 놓치면 안 되고, 기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호는 매우 중요하죠. 기호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푸다님 왜 그러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날 그렇게 선거가 끝나가지고 지방선거 쓸고 그러면 되는 문제라서 그건 일시적인 이벤트인데, 국회의장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가지고 가면 후반기 국회에 저는 개판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저도 누가 1번을 뺏기고 싶어요. 지금 네, 말하자면 솔직히 대가라면. 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지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저는 이상민 의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지명도가 높은 분이라고 봤거든요.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3위가 나는 경우도 있네요. 당내 일이라서 더 이상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왜 그러십니까? 이런 데 사람들이 검색한다. 이유가 뭐지? 참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상민 의원이고요. 그 지역의 구청장이 허태정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긴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재밌는 그 싸움이었네요. 그리고 거기도 또 하나 참고로 거기 박영순 후보는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그런 어떤 경력이 또 상당히. 근데 그런데 2등 한 거잖아요. 웬만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참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 어쨌건 드디어 결선 투표의 효과가 나온 거예요. 결선 투입 주장 제가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보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어제까지는 충북, 충남, 대전 이 경선인 거고,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제주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대구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광주가 남아 있는데,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있는 서울, 경기, 광주는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이걸 스포츠로 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천성적으로 스포츠로. 원래 경선할 때 드라마에 비교하고 그랬죠. 예. 주말 드라마. 우리 방송 나갈 때 결선 투표 아직 아니죠? 아니죠. 그럼 얘기하면 안 되겠네. 확실히 그 언론이 만들어놓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츠 경기가 아닌데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스포츠로 보여요. 원래 선거가 경마죠. 네.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시선을 모아두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 게, 지금 자유한국당 경선이 대구, 경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다 됐어요. 단수, 거의 대부분 전략 단수죠. 네. 사람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김문수라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낸 것만 보더라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뼈가 없는 분이 사전 5기 4명이 거절해가지고 지금 5번째 된 거잖아요. 김문수 씨는 뼈가 없다고 뼈를 묶고 와서 여기저기 묻어서 순살 문수라고 요즘에. 진짜. 순살 문수. 제가 너무 과도하게 몰입돼 있는지 모르는데 안 부끄러울까? 제가 모임이나 조직을 엄청 많이 꾸려본 사람이에요, 살면서. 그러면 그 지도부나 대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대표를 하거나 이런 걸 해보면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집단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국민들이나 보통 회원들이나 조직원들한테 부끄러운 뭔가를 안 해요. 그 정도 상황 때문에 사퇴하고 그냥 나와버리고 말지. 근데 그런 거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더 큰 부끄러움으로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부끄러움이 별로 부끄러움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더나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일상화돼가지고 그렇죠. 부끄러운 건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인재 충남도지사가 당을 옮긴 거를 이제 한번 쭉 기록을 해봤더니 15번인가 16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 쓰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거고,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뭐 그 박원순 시장에게 했던 말이 7년 동안 시정을 하나도 뭐 바꾸는 게 없어서 본인 이제 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7년 동안 뭘 했나라는 거 족적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게 7년 동안 한 것에 돌고 돌아서더라고요. 2011년도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했다가 철수했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도전했다가 철수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철수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고 당대표 했다가 백의종군 했다가 다시 당대표 했다가 인재영입 위원장 했다가 지금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게 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좀 비판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7년 동안 앞으로 이제 기록 갱신하실 분. 그렇습니까? 이인재급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안철수 씨도. 아니에요. 이인재급까지는 못 가요. 아니 이인재 씨도요. 억울한 게 있어요. 아니 이분도 자기 당이 정당 명을 바꾸는까지 포함시켜서 공격을 아니, 했지. 자기가 만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안철수 후보가 그까지 못 가냐면 까면 안 된다고요? 아니 까면 안 된다는 표현보다 그리 오래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열 몇 번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긴 뭐 그거는 불멸의 기록. 불멸의 기록. 그래서 피닉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은 별로 부끄러움을 안 느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게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탄핵 이후에 그쪽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가 그런 어떤 공감 또는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을 전부 상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정치 상황 얘기하면서 뭐 옛날엔 이렇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지금은 이렇게 기울어졌던 뭐 이런 그런 예를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 하나가 2개의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 정치 자체가 크게 정치와 국민이 교감하는 그런 큰 운동장,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또는 한반도 평화의 진전 속에서 생기는 하나의 운동장이 존재하고, 전혀 다른 저 갓길에 가서 자기네끼리 뛰는 운동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런 또 하나의 운동장에 가서 아예 그냥 자기네끼리 볼 차고 이렇게 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가 지속적인 주변화의 길을 걷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은 이게 무슨 교감이 있어야 부끄러움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그런 교감 자체가 차단된 공간으로 계속 가는, 그래서 계속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치가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흥미로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그걸 방송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뭐 이런 거고요. 휴일날 방송하는 건 아마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종편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팟캐스트의 종편 새가 날아든다. 김민석, 김혜원 두 분 나오시는 방송 9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100회까지 2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